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간편하게 입출금을 하고 은행 간 경쟁으로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하준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특히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최운열 의원님과 김종석 의원님, 그리고 충실한 세미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신 안수연 센터장님, 그리고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간편 결제, 로보 어드바이저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합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글로벌 핀테크 혁신의 지형도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회 및 정부도 규제 합리화를 통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 분야에서 혁신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반대급부로 규제 공백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의 근본은 소비자의 신뢰이고 핀테크의 발전도 실효성 있는 소비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융혁신 지원 정책은 반드시 소비자 보호 정책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시대의 금융혁신 정책과 소비자 보호 정책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가 향후 핀테크의 발전, 소비자 보호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운열입니다. 국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기술의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가 밀려오고 있는 지금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 생활 속의 금융은 빠르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거래 정보의 생성, 수집, 저장, 이전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촉진됨에 따라 오프라인 거래는 온라인화되었고 여기에 통신 기술의 발전이 접목되면서 모바일 금융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빅데이터와 AI 그리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 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기술의 혁신은 금융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넘어 고도의 리스크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고 금융상품 자문의 영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과 같이 디지털 기술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금융 거래는 전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비대면 거래로 인해 불안전 판매 내지는 사기 거래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는 지금보다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주로 논의할 내용은 바로 이 금융 혁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미리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현재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망분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적절한 주제로 내실 있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도 최은열 의원님 모시고 정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들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책임감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주제가 디지털 전환기의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디지털 전환기라는 게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 기술의 진화로 ICT 융합,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금융에도 이제 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은 전방위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교육, 이제 금융도 예외는 아닌데 제가 느끼는 추세는 그렇습니다. 금융회사들이 ICT화하는 걸로 우린 이해하는데 최근에 보면 네트워크 데이터 회사들이 금융에 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융합이에요.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 만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보면 자동차 회사를 기계 산업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자동차를 전자 산업으로 분류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방송과 통신이 분리된 산업인 줄 알았는데 이제 방송 통신은 뗄 수가 없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이라는 것도 이제는 데이터 산업의 일부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소비자 보호 문제, 기술의 혁신과 얼핏 오늘 보면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상충되고 혁신이 일어나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최은열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의 혁신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충분히 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이나 또 소비자에게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또 되기 때문에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외국어대학교의 안수현 교수님은 이 분야에 아주 고명하신 교수님이시기도 하니까 이것이 소비자 보호와 기술 혁신이 양립할 수 있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저희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 그래도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입니다. 저도 사실 금융혁신, 기술혁신 이 부분이 여전히 계속 온고잉 진행 중인 부분이라서요.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사실은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도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히 이제 개요 설명을 드리고 이제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를 이제 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좀 해석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나가야 될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이제 시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이제 김종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융이 이제 데이터 산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제 금융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 소비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이제 생성이 되고 저장이 되고 또 트랜스퍼되고 분석되고 이런 과정들이 통틀어 이제 금융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이제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별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앞서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라든가 이제 분석 기술의 발달, 디지털 수단의 발달, 정보의 이제 보다 많은 이용과 어떤 그 이전들의 확대, 맞춤형 상품 서비스의 확대, 이제 최근 들어는 이제 민원 쪽에 관련돼서까지도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IMF에서는 요 왼쪽 그림과 같이 디지털 변화에 따른 주요 금융 서비스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산 컴퓨터, 암호화, 모바일 인터넷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설명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가장 이 혁신 부분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그쪽에 올라온 이제 샌드박스 승인 서비스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이제 서비스들이 지금 샌드박스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은열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디지털 금융 혁신이 사실 소비자들한테 이제 상당히 많은 그 혜택을 가져다 옵니다. 앞서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단히 넘어갈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법이 좋아지고 또 데이터 분석 기술이 활달해질 수 또
이제 디지털 수단들을 이용할수록 접근성이 확대되고 거래의 신속성이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자동화를 한다든가 경쟁이 심화되면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다음에 이제 맞춤형 상품들이 제공되기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혜택뿐만이 아니라 리스크 측면도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보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기나 이제 불안전 판매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정보 보호나 보안 문제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틀에 들어가면 어쨌든 뭐 기법도 좋아지고 데이터의 이용도 활발해지면서 그 안에서는 금융의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밖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보다 많이 소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을 많이 쓰면 쓸수록 모바일을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해지겠지만 만약에 점포가 없어진다 그러면 모바일을 못 쓰시는 분들은 더 소외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이나 기술이 들어가면 보다 복잡해지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자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는 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만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 혁신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에 접합이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특히 G20, OECD 같은 데서도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과거에 G20 이제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을 10가지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10가지 원칙들을 토대로 이제 디지털 금융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강조점을 둬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그 원칙상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소비자 보호 원칙 중에 법, 규제, 이제 감독 체계, 감독 기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작은 글씨로 적어놨지만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는 법, 규제, 감독 체계의 이제 필수적 요소여야 하고 규제는 당연히 상품과 소비자의 특성, 다양성을 반영해야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 감독 기구가 존재해서 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 주의할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기술 중립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다른 방식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는 기술에서는 중립적이되 다만 규제는 오히려 기술보다는 영업 모델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시스템적인 중요도, 상품 및 서비스의 복잡성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이제 규제 수준이 정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 감독기구 역할의 이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판매를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기술이 더욱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실증에 기반한 접근이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그런 실증에 기반한 접근에 있어서도 그 소비자들 이들의 이제 취약성과 관련된 소비자의 행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실증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업 모델이나 아무래도 이슈들이 이 기술 혁신과 함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규제도 그러한 다이나믹한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당국이 다른 비금융당국이라든가 또 국제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함께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에서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에 대한 이제 공평한 대우는 소비자는 이제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동등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특히 이제 이 원칙하고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 금융 쪽을 보면은 금융회사들이 이제 무엇보다 디지털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이제 알고리즘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이 고객을 공정히 대우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책임을 지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은 단순히 이제 공급자적인 측면에서의 공정이 아니라 디지털 및 금융에 관한 지식과 이해력 등의 수준에 소비자의 지식과 이해력 등의 수준에 맞춰서 적합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금융회사 내에 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해당되는 각각의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접근할 때 모든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동일한 관점에서 공정하게 접근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지켜지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서 예를 들면 이제 주된 과정에 대한 테스트라든가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립적인 평가 등을 통해서 고객을 정말로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사실은 소비자가 파악해서 알기에는 알고리즘 프로그램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민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책 당국이 고객 공정 대우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결할 능력이 이제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공시와 투명성은 뭐 이제 기술금융 이제 디지털 금융 쪽이 아니어도 이제 중요시되는 부분인데요. 이 원칙은 이제 특히나 그 외국이 이제 디지털 금융 쪽에 대해서는 각각 단계마다 이제 상당히 전문가적인 기관들이 보통 참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러한 이제 외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도 보다 복잡해지고 또 화면 하나에 어떤 정보들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에 제한된 이제 공간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이제 모호한 약관이나 수수료 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그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공시와 투명성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지털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적으로 어떤 소통 채널을 쓰든지 간에 결국에는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할 수 있게 공시와 투명성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준을 이제 그런 공시를 하도록 할 때 그 기준은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아니라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기준으로 공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아가서는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분석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분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소비자를 알아가는 측면이 있고 그 알아간다는 게 장점으로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비자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편향성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그러한 거를 오히려 고려해서 이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라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영업행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소비자 이익,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 뭐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소비자의 상황이나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적합한 상품을 나 서비스를 제공해라 라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낮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거를 이제 채널을 바꾸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행동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금융회사들이 감안을 해서 고객 이익의 최선을 위해서 어떤 영업 행동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디지털 금융을 이용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아직은 이제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때에는 대면하는 직원의 어떤 역량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직원이 질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금융을 하게 되면은 한 금융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 제조, 서비스 등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붙어서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상품 및 서비스 판매 프로세스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 주체별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이제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 이익 최선을 위해서는 이해상충을 제거하거나 이제 관리하는 측면이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다양한 이제 주체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이제 보상 체계를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은 뭐 너무 디지털하면 너무 당연한 이슈지만 이제 소비자 자산 및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정보 보안 관련한 감독 당국의 분석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분석 역량 보안과 따져서는 이제 결제 부분에서 많이 이제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결제 부분에서의 어떤 사기, 도용, 뭐 개인정보 오용 등을 일단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치들은 물론 감독 당국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감독 당국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이제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이 그러한 그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개인정보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니까 간단히만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이제 정보 이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가 많이 쓰이는 부분, 뭐 AI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영업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뭐 원 데이터를 어떻게 잘 보호하냐 이제 이런 이슈도 있지만 그 영업과 관련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통제 체계 마련들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뭐냐면 정보의 쓰임이 예를 들어 특정 소비자를 배제하거나 차별시키는 등으로 쓰이면 안 되고 소비자한테 이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체계 자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민원 처리 대상 부분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적이면서도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 자체를 이제 만들고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도 디지털 금융을 이용은 했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민원은 디지털로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소비자들한테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 채널은 디지털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채널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무래도 디지털 금융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새로운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민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민원 처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때에는 특히나 취약한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에 취약해서 냈는지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도 이제 이해도 저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민원을 이제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비자가 제대로 그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쪽에서는 생소하기도 하고 뭐 알고리즘 프로그램 그러면은 제대로 이제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비한 뭐 이증 책임 전환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문제를 이제 제기했을 때 100% 이제 자기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그 독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 그 문제들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제 법 규제 감독 체계나 이제 감독 기구의 역할과 관련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디지털 혁신에 인한 혜택과 소비자 보호 체계가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이렇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기존 영업 모델을 이제 기술 혁신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새로운 영업 모델에 이제 기술 혁신을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약간은 이제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외 선진국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디지털 혁신 금융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영업 모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능한 영업들을 디지털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제 뭐 규제 샌드박스 하더라도 이제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이제 제일 유명한데요. 거기 보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영국의 자격 기준 중 하나가 기업의 사업 범위가 기본적으로 FCA에 허가된 비즈니스나 허가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이제 기업이어야 한다는 거로 제한을 두고 있죠.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과거에 있던 비즈니스인데 혁신에 의해서 기존 기업과는 다른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업이어야지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해결책이 되는 영업 모델 자체를 점검을 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고 뭐 다양한 측면에서 봐서 그 사업 모델을 내보내겠다. 이런 거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측면은 새로운 영업 모델이나 이제 환경이 디지털 환경화에서 많이 도입을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소비자 보호 체계나 환경이 다이나믹하게 이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인가라는 측면에 약간 그 미흡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 이제 업권법들이 다 그 규제를 하고 있고 업권별로 이제 금융회사를 감독하면서 상당히 많은 규제 체계가 업권별 또 건전성 위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최근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많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뭐 LTV, DTI, 뭐 DSR 등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됐는데 그러한 이제 규제들의 사실 근원도 전부 다 건전성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건전성 규제를 하지 않고 있죠. 대부업이야 뭐 제도권 금융이 좀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겠지만 예를 들면 또 말씀드렸죠. 뭐 P2P 법이 최근에 통과가 돼서 P2P를 예를 많이 들면 P2P 대출이 이제 법이 통과돼서 제도권 금융의 이제 새로운 업이 됐는데 그러면 과연 건전성 차원에서 내던 LTV, DTI, DSR 규제를 P2P 대출 쪽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P2P 대출은 중간에 중개업이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가 그렇게 중요한 업은 아닙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디지털 금융화에서 다양한 상품이 이제 함께 융합이 되고 한 상품으로 판매가 되거나 뭐 기존에 있던 상품들 중에 일부가 또 분리돼서 판매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한 업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업권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규제가 과연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문은 아무래도 이제 금융투자 상품, 금융투자 자문만 하게 돼 있고 보험 판매는 이제 보험업법에 따라 이제 판매자만 가능한데요. 뭐 핀테크 기업이 나와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있지만 금융투자 상품과 함께 이제 보험 상품도 함께 자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과연 이러한 소매 상품들, 소매 투자나 보험 상품들에 대한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해왔는지 정말로 소매 투자나 이제 소매 보험 상품 자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 판매인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존재하고 있는지라고 하면 굉장히 미흡한 측면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실제로 투자 자문 쪽과 보험 상품 쪽 자체 내에서도 부족한데 그거를 한꺼번에 엮어서 보험과 투자를 합친 어떤 포트폴리오 자문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과연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이런 컨센서스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제 미치지 않는 경우에 과연 잘못된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줬다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불안전 판매로 평가가 되고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좀 의문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 이제 그 P2P 대출 뭐 최근에 이제 법이 통과돼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제 새로운 업법을 만들다 보니까 나오는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2P 대출이라는 게 단순히 그 대출 상품 하나와 투자자를 이제 연계하는 기능을 벗어나서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P2P 업체가 구성을 해주고 그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위험 분산 효과나 등등에서 굉장히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표현 자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거는 투자일임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일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 의무를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새로운 P2P 법에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 의무를 둘 다 주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상품을 허용하는 경우에 투자자 보호에 결국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상품을 허용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에 뭐 투자일임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은 개인 대출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에 적용할 수는 이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어떻게 나아가서 개인 대출 투자 포트폴리오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합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나 사례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찾기 힘든 상황이라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앞서도 이제 자문이나 중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중개 서비스에 진출을 하면서 이들 영업의 이제 주요 수익 모델로 수수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제조사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품에 이제 이윤을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고 별도의 수수료는 가능한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재판 분리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수수료가 과연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이제 적당한지 공정한지라는 거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이제 당연히 뭐 당국이 그러면 가격에 개입하는 게 맞느냐? 그거는 이제 누구도 반대를 합니다. 다만 그 반대의 전제는 항상 뭐냐 하면 시장이 경쟁적이어야 되고요.
그 부분 이후에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단순히 경쟁적이어서는 안 되고 소비자를 위한 경쟁 시장이 형성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수수료에 대한 어떤 그 공정한 수수료 이런 모습들이 논의들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혁신이나 다양하고 복잡한 어떤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가진 혁신 기업들이 들어와서 제시하는 수수료의 공정성을 파악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혁신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대체 관계가 아니고 소비자 보호라는 게 이제 혁신의 방해 요소라기보다는 혁신을 해야 되는 목적인 것이고 혁신을 유인하는 요소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도 굉장히 다양한 규제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업권에서 오셨으면 사실은 좀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소비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것이 처음에 할 때 이제 세심하게 본다는 측면에서 혹시라도 혁신의 속도를 다소 늦출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혁신을 지속시키고 궁극적으로 혁신의 성과를 이제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라고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요. 금융산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금융산업은 다른 업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신뢰라는 것 하나로 그 기반으로 모든 영업을 하는 그런 산업이라는 점에서 특히나 많은 산업들이 다 신뢰가 중요하겠지만 소비자 보호가 보다 핵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금융산업 내에서 조성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현입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금융과 보험분과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주제를 디지털 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로 정했고 마침 19일 날 데이터 3법이 이견 없이 통과가 될 거라고 이제 기사를 저는 보긴 했습니다만 우선 저희 센터에서 항상 이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함께 가장 유효한 제도, 가장 혁신적인 혁신과 경쟁을 뒷받침하면서도 소비자 권익과 안전을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들을 사전 제시하고 이후에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또 검증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우리 윤민석 책임연구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의 윤민섭입니다. 사실 지금 인공지능이나 핀테크, 빅테크 등의 증장은 사실 그 파괴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비자에게 편익을 줄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분화되고 확장될 것인가는 아직까지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제 때문에 그동안 진출을 못하다가 최근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으로 혁신금융으로 다양한 최근까지 한 60건 정도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오픈뱅킹의 실시로 향후 내년에 이제 본 서비스가 정말 제공되면 이제 금융시장이 매우 큰 변화를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제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디지털 전환기에 기존에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엄청나게 약간 불확실한 서비스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소비자 편익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에 대한 것도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토스 등과 같이 디지털 대출 중개 같은 경우는 1사 전속 규제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는 걸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 부채의 증가를 유도하는 그런 좀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아까 안수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빅테크 경우에는 약간 좀 색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뭐냐면 외관을 신뢰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판매된
P2P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당시 언론 등의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가 P2P 대출 상품을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경우 많은 투자자들은 P2P 대출 상품을 이게 적격한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데 과연 이게 스스로 판단을 했을까? 아니면 그 상품을 만들어낸 뭐 테라펀딩이라든지 다른 그런 P2P 업체들 신뢰했다기보다는 카카오를 신뢰하고 그 후광을 믿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때 부실이 발생을 하면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불안전 판매가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그 상품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것인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 등과 같이 인공지능이 금융 서비스에 관여하는 사례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경쟁적인 부분에서 좀 경쟁법적 영역에서 나온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최근 구글의 마인드맵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사람과 동일하게 협업을 한다거나 나쁘게 말하면 담합이죠. 좋게 말하면 협업이고 나쁘게 말하면 담합인데 담합이나 아니면 신규 플레이어들을 이제 배척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비스 중인 로봇 어드바이저조차도 약간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운영사의 이익을 좀 더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공개가 되지 않거나 감시 체계가 없다면 바로 그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금융 서비스들은 약간 좀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원터치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그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편의성이 제공되면은 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차고 송금 같은 경우도 차고 송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전체적인 간편 송금이나 그런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수가 증가해서 그 차고 송금도 증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 대한 좀 결론은 보다 이제 새로운 신규 서비스나 상품이 등장할 때 보다 면밀하게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정말 최고의 권위자인 우리 이상직 변호사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무부는 태평양 이상기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전통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디지털 금융 시대라고 해서 그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금융혁신 시대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을 통해서 금융사업자가 금융 고객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가 있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그 서비스를 하게 되는 시대가 갑니다. 그 시대는 반드시 와야 되고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시대의 초기에 금융 소비자들이 안을 수 있는 혁신으로 인한 초기의 피해나 희생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주고 그렇게 보상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혁신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은 그 금융 상품에 있어서는 고객 보호라는 것이 금융 서비스와는 분리돼서 민원 처리나 고객 관리의 문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의 금융 혁신 시대에서는 고객 보호라는 것이 금융 상품의 본질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EU GDPR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원칙 중에 하나를 이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라는 개념입니다. 금융 상품을 설계할 때부터 금융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으로 금융 고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그 상품 안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혁신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다칠 수 있는 벌러러블한 우리 금융 고객들을 금융 상품의 그 시스템과 인프라가 보호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이 금융 소비자 보호 원칙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국회 조영은 입법조사관님의 또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좋은 토론과 발표를 해주셔서 전 앉아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원래 있었던 영업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영업을 디지털로서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게 취급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새로 도입한 영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건 아주 새롭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소비자에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먼저 도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혁신을 하게 하자, 이거는 또 혁신 기업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선용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기간 동안 어떤 규제 완화를 도입하는 그 기간 동안 이 규제 완화 기간 동안 이 기업들이 하는 행태들이 그리고 이 서비스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문제점만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연구를 지속해서 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알고리즘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해지를 할 때 어떤 것을 눌러야 될지 몰라서 해지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알고리즘이 그 바탕에 깔려 있고 이것이 이게 비주얼라이징 돼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더더욱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업비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약을 둘 수는 없겠지만 뭐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영업비밀을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알고리즘을 구현함에 있어서 규범에 적절한지, 예를 들어 뭐 상품을 이제 투자 권유를 할 때 적합성의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규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소비자에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이 알고리즘이 구현돼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통제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DLF 사건 때도 보셨겠지만 디지털 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잘 이해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통제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신상품을 만드실 때 신상품 이제 심의위원 같은 위원회를 거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심의위원 절차를 굉장히 내실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신상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그분들의 전문성도 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성과평가는 그런 영업이나 이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감독기구 등에서도 신상품이 이상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신상품이 설계 단계부터 그 구조 자체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태석 금융정책자문관님,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에 있는 노태석입니다. 이제 여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면서 이제 금융회사 자체의 디지털 기술 활용이 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있고,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인 ICT 기업이 이제 금융과 결합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하는 측면도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 감독 당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이런 디지털 전환기, 말 그대로 오늘 세미나 주제에 있는 것처럼 디지털 이 전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 시장 진입자들이 다양해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 금융 안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이 금융 서비스의 전제는 신뢰에 있거든요. 그 신뢰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산업을 활성화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더 많은 편익이, 기존보다는 보다 많은 편익이 제공돼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 이규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G20에서 이제 소비자 보호 원칙, 디지털 기술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 원칙 중에 첫 번째가 감독 관련 사항이거든요. 규제와 감독 관련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 감독 규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가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 발표 중에 언급을 하셨지만 현행 우리 지금 이 규제 체계는 업권벌 규제 체계여서 새로운 업이 등장하면 그 업에 맞는 이제 법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루프홀이 발생을 해서 소위 말하는 규제 차익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일 기능 이제 기능 중심으로 재편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동일한 말 그대로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는 측면에서 기능 측면만 강조해서 또 규제를 하게 되면 또 그 규제 때문에 밑에 영세한 업체나 이런 거는 규제 비용 부담 때문에 또 규제를 준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감독 방향은 이 접점이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이제 금융 안정과 이 데이터 활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새로 진입하는 이 시장 참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 원칙을 정비를 해 나갈지가 가장 큰 고민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기여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겠지만 조금 더 나아지면 이제 디지털 전환이 완료가 된다면 감독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법 센터는 이렇게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시계추 속에서 저희가 함께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를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을 갖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저희는 학교로 돌아가서 각자 연구 논문과 또 결과를 다시 한번 이런 자리로 또 모셔서 서로 쉐어링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